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가가 한국에 대해 남긴 최후의 경고가 있습니다. 엘리엇 프레슬린 2023년 실리콘밸리 붕괴, 2024년 호주 대재앙, 그리고 불과 3개월 전 한국 대통령 탄핵까지 정확히 예견했던 미국의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그의 예언 47개 중 47개 모두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00% 적중률, 단 한 벌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징조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는 어는 모를 불안과 세대를 초월한 집단적 안목, 그리고 한국인의 87%가 느끼고 있다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예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9월 25일에 펼쳐질 두 가지 미래 중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당신들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받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 프레슬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오와주 시더레 피제, 인구 13만의 조용한 도시에서 프레슬린은 37년간 철강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그였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종교 지도자의 지위도, 그 어떤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그는 작은 온라인 포럼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2달 후, 거대한 디지털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0일 날,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붕괴했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 그 다음엔 수백 명이, 그리고 수천 명이 그의 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슬린의 예언은 계속해서 적중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둥세계가 충돌할 것이다. 2023년 7월 30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예상치 못한 외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던 그날, 프레슬린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금요일, 디지털 왕국이 무너진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세계 최대 기술 기업 5곳의 주가가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도원이 증발했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4년 초에는 남반구의 대재앙을 예견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거대한 부품이 일어날 것이다. 호주 동부 해안에 강타한 초대형 사이클론,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을 그는 2달 전에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47개의 예언, 47번의 적중, 단 한 벌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프레슬린은 별자리를 보지 않습니다. 카드를 펼치지도, 숫자를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미래를 보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잠들기 직전, 깨어있음과 잠의 경계에 머무릅니다. 그는 이 상태를 내려감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깨어있는 특별한 순간, 그때 그는 봅니다. 이미지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냄새까지 맡습니다.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프레슬린은 자신이 다른 차원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초부터 그의 모든 비전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 전혀 연고가 없는 땅. 그런데 매일 밤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두미에서 일어나 포효하는 모습, 호랑이 등에 빛나던 5천만 개의 별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번째 달 25번째 날, 모든 별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빛을 발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황금비드로 승천했고 다른 하나는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비전을 본 후 프레슬린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9월 25일, 바로 그날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의 가를 분기점이 될 것임을.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에 시험받는 날입니다. 브레슬린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9월 25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며 한국인들이 그날 내릴 선택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언.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왜 하필 그 날짜여야만 할까요? 브레슬린이 한국과 연결된 순간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올해 1월 초 평소처럼 내려밤 상태에 들어간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 전 세계 곳곳의 미래를 보던 그의 시야가 오직 한 곳, 대한민국에만 고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를 먹어본 적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적도, 심지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매 순간, 오로지 한국의 영상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우주가 저에게 한 가지만 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브레슬린은 방황했지만 곧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국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수용돌이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서 엄청난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지각처럼 한국의 집단 의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가 한 날짜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9월 25일, 브레슬린은 고민 끝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9월 25일, 한국, 선택의 날이 온다. 반 12글자의 이 메시지는 24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만 300만 명이 공유했고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선택인가? 왜 선곡인가? 왜 그날인가? 언론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전쟁살, 자연재해살, 경제 붕괴살. 하지만 브레슬린이 본 것은 그런 물리적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변화였습니다. 9월 25일은 한국의 영혼이 둘로 나뉘는 날입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과거에 묶여 서서히 시들어가는 애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붕괴라는 반어의 공포를 느꼈지만 브레슬린은 선영했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몸은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것을 붕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붕괴 역시는 날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 불안과 분열은 사실 변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성공의 방식, 생존의 패턴, 집단적 신념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9월 25일은 그 오래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날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과거를 붙잡을 것인가? 용기를 내어 미지의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브레슬린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체의 선택입니다. 5천만 명의 의식이 하나로 모여 한국의 새로운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가 반복해서 본 비전 속에서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 길은 빛으로 가득했지만 안개에 가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른 쪽 길은 익숙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점점 어두워지며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9월 25일, 한국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향후 천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징조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영적 갈망, 물질적 성공에 대한 회의,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젊은 세대,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성세대. 이 모든 것이 9월 25일에 향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즉시해야 합니다. 브레슬린은 한국 사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경제 성장, 기술 혁신, 세계적 인자.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선진국 진입, 한류 열풍.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모든 이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끝없는 경쟁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 중년쯤은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나? 노년층은 발언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을 왜 자녀들이 거부하는가?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이러한 균열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브레슬리는 이래 에너지의 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에는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정과 질서, 검증된 성공 방식을 원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위협이며 새로운 시도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반대편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물질보다 의미래, 성공보다 행복에, 경쟁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시스템은 감옥이며 변화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두 주파수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듯이 이 두 에너지는 더 이상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할 수 없게 됩니다. 브레슬린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나 세대 갈등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미 그 징후는 보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 모임에서 대화가 끊기는 순간대, 오랜 친구와 더 이상 공감할 수 없는 느낌,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정반대로 해석하는 환시에 우리는 같은 땅에 살면서도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한국인의 89%가 상용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73%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바로 우리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안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낡은 옷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집단적 불안은 사실 새로운 의식에 태동하는 진통입니다. 영산센터와 영성 모임이 급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거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는 청년들, 은퇴 후 봉사와 나눔의 인생에 바치는 노년층, 이들은 이미 새로운 주파수로 진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9월 25일이 다가올수록 이 진동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저항을 느낄 것이고 다른 이들은 전에 없던 평화와 확신을 경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더 큰 기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선택받았습니다. 브레슬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인류가 겪게 될 의식 진화의 첫 번째 실험장으로. 그렇다면 이 선택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그리고 정치적 사건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치적 사건과 영적 변화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브레슬린이 본 비전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9월 25일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결정과 맞물려 있으며 그 시작점은 바로 6월에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6월 중순경 중대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거를 예상하고 다른 이들은 헌법 개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이 본 것은 그보다 훨씬 심오한 차원의 사건입니다. 6월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정치적 절차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주적 투표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브레슬린이 정치인들의 역할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변화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집단 의식을 반영하는 거울. 그는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주목합니다. 6월의 정치적 사건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추구할 가치관, 나아갈 방향,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 번영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각성을 선택할 것인가? 경쟁의 논리를 고수할 것인가? 조화의 길을 찾을 것인가? 브레슬리는 6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한국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봄날 콧봉오리가 일제히 터지듯 잠들어 있던 의식들이 한꺼번에 눈을 뗄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당도, 이념도, 종교도 초월한 순수한 깨어남의 모임들. 그들은 영상화하고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언론은 주목하지 않지만 이런 작은 불씨들이 전국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깨어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혁명,
5의 강조, 6의 항쟁, 첩부의 혁명, 언제나 변화는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나 제도 개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혁명, 영혼의 봄기입니다. 5천만 명이 동시에 낡은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선택하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브레슬리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6월 15일의 기점으로 각성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엔 10,000명, 그 다음 주엔 10만 명, 7월이 되면 100만 명, 8월엔 1000만 명, 그리고 9월 25일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 각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닫는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용하고 깊은 자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동시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직장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학생이 부서반에서, 주부가 시장에서, 노인이 공원 벤치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수백만 명이 같은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9월 25일, 이 모든 개인적 각성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집단 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9월 25일의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브레슬리는 이래 결정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네, 모든 한국인 앞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는 붕괴로, 다른 하나는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 차원에서 거대한 포털이 열립니다. 브레슬린의 설명은 신비롭게 들리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집단 의식의 절한점입니다. 마치 물이 0도에서 얼음이 되듯 의식도 특정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합니다. 9월 25일이 바로 그 임계점입니다. 첫 번째 물은 익숙함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려는 선택입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방식, 예측 가능한 미래. 하지만 브레슬리는 경고합니다. 이 길은 서서히 좁아집니다. 결국 맞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정치와 세트입니다. 두 번째 문은 미지의 영역으로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길은 처음엔 어둡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선택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구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브레슬리는 반언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극심한 경쟁,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공허, 한국이 겪은 모든 것에 이제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9월 25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숭려대, 인도의 요기대, 남미의 샤먼대,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조건들이 이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첨단 기술과 고대, 전통의 공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균형, 동양과 소양의 만남, 무엇보다 극한의 시련을 극복한 정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변화의 시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브레슬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경제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인류 진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9월 25일 이후 한국에서 시작된 의식의 파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반응할 것이고 이어서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결국 전 지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한국의 선택이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구체적인 별화상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삶의 모델을 창조할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성장이 아닌 성숙, 소유가 아닌 존재를 중시하는 문명. 이것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기농기촌을 선택하는 도시인들, 영상과 요가에 빠진 직장인들,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들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체제는 저함할 것이고 두려움은 사람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9월 25일은 축복은 봉스의 시험입니다. 한국이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인류 전체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 사람은 누구일까요? 브레슬린이 본 가장 놀라운 비전 중 하나가 바로 깨달은 자의 등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한국과 인류의 운명을 바꿀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최근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꼈지만 브레슬린은 이것이 필연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낡은 지도력이 무너져야 새로운 지도력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우리가 아는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정치인도, 재벌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는 당신들 중 한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며 평범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브레슬린의 묘사는 구체적이면서도 신비롭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자신의 운명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특별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혹은 숨겨져 있던 영적 능력. 9월 25일의 충격이 그 잠든 거인에 깨울 것입니다. 각성은 순간적이고 강렬할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그를 관통하는 것처럼 브레슬린은 그 순간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됩니다. 깨달은 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깊은 감선함,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를 앞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강한 공감 능력,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기쁨 또한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위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우주적 지성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답을 알고 복잡한 문제의 본질에 꿰뚫어 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가슴에 울립니다. 브레슬린은 강조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실의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가 말할 때 듣는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깨달은 자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연결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분열된 사회의 다리를 놓고 대립하는 집단 사이의 대화의 장을 만듭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인간성을 다시 보게 만들 것입니다. 9월 25일 직후 한국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은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모임에서 소셜미디어의 글로 입소문을 통해 그의 메시지는 들불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가 전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깨달은 자가 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력은 이념을 초월한 운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직 인간성과 영성에 기반한 움직임, 치유와 화합, 사랑과 연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물결. 브레슬린은 예언했습니다. 깨달은 자의 등장으로 한국은 영적 르네상스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정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브레슬린이 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입니다. 9월 25일 이후 한국 월화는 전례 없는 부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화폐 가치의 급락이 아니라 화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위기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부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집단적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인류의 화폐라고 브레슬린이 부르는 새로운 시스템. 이것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담은 체계입니다. 한국이 이 혁명적 실험의 선구자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강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영적 각성의 물결. 새로운 경제 모델의 핵심은 공동체 신뢰입니다. 주만 권력이 아닌 서로 간의 믿음에 기반합니다. 윤리적 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이익과 성장만이 아닌 정의, 지속 가능성,
인간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경제 결정에 참여합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도덕적 원칙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 별알은 처음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기득권은 저함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은 폐주마화 경제의 쓰람술이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예언은 2027년부터 시작될 남북한의 벼라입니다. 물리적 통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통일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느낌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장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선언도, 새로운 조약도, 통일 정부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분단의 감정이 점차 사라집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이념에 갇히지 않습니다. 인간적 연결과 공유된 문화를 갈망합니다. 남한에서는 북의 느끼리 운동이 퍼집니다. 깊은 공감과 연민에 기발한 움직임입니다. 예술, 음악, 문학이 연결의 다리가 됩니다. 진정한 통일은 먼저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처럼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정서적, 영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남과 북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합니다. 2025년 이후 전 세계는 가치관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의 한계를 깨달은 인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길을 제시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 전통과 혁신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 한국의 영적 지혜가 새로운 소프트 파워가 됩니다. 한국은 하늘과 땅은 있는 다리가 되어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강요가 아닌 영감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면의 안정을 찾으세요. 영상, 침묵, 디지털 단식, 자연과의 교감.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나는 누구인가? 아는 질문의 답을 찾으세요. 작은 공동체를 만드세요. 5에서 12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세요. 9월 25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것인가? 사랑으로 확장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브레슬린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은 인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세계의 빛에 비추는 나라. 그 빛은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예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가슴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에 9월 25일까지의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의 신호를 공유해주세요. 최근에 경험한 이상한 꿈,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우연들,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해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9월 25일까지 매주 새로운 메시지와 준비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인류의 시작, 그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오후 3시,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은 그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자 아비가 아난드 23세의 이 청년은 단 한 나라를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500년 만에 찾아온 영적 대전환, 7대에 걸친 축복의 시작, 그리고 그가 본 환상 속의 장면 황금빛으로 변한 태극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별처럼 우주에 새겨지는 순간,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이 메시지가 왜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자 아비가 아난드가 오직 우리나라만을 위해 남긴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비 사막 깊은 곳, 천년의 침묵에 살아 숨쉬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매일 새벽 3시 한 젊은 승려가 명상에 잠깁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가 아난데, 이 광활한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전을 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그의 눈앞에 미래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작년 겨울, 갈들이 유난히 봤던 밤, 그는 깊은 영상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극기가 황금비드로 변하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한글이 별자리처럼 우주에 새겨지는 환상이었습니다. 23살의 이 청년은 평범한 승려가 아닙니다. 5살 때 처음으로 미래를 보았고 7살의 팬데믹을 이겨냈으며 12살의 국제분쟁의 시작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의 스승들조차 이 어린 제자의 영적 깊이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영혼의 눈은 상류와 하류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예언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한민족 전체의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한국이여, 준비하라. 낡은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그의 예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곧 다가올 날들 사이에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벼랄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몽골의 승려들 사이에서도 그의 한국 관련 예언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서피의 승국인가? 한반도는 지구의 영적 심장이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온몸에 새 피가 도는 것처럼 한국의 각성은 전 세계를 깨울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다가올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사막에 반복되는 꿈을 꾸거나 갑자기 한국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조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위대한 탄생에는 진통이 따른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은 저절로 핀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기대, 그 모든 감정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몽골 사막의 한 젊은 승려가 이토록 멀리 떨어진 한국의 운명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5살 때부터 시작된 그의 특별한 영적 여정에 숨어 있습니다. 5살의 어린 아비게가 처음 미래를 본 그날 아침, 고비 사막에는 이상한 동적이 흘렀습니다. 수도원의 노승들은 아이가 홀로 앉아 호금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눈빛에 교환했습니다.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또래들이 뛰어놀 때 그는 영꽃 자세로 앉아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승나마 도르제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비게는 놀이를 몰랐다. 그에게 명상은 숨쉬기와 같았다. 7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세계적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온 세상이 집안에 갇힐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이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당시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훗날 팬데믹이 현실이 되었을 때 승려들은 경악했습니다. 고비 사막에 고립된 환경은 역설적으로 그를 우주와 더 깊이 연결시켰습니다. 끝없는 모래와 별빛만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의식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막의 침묵 속에서 나는 온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의 말은 수도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16살 무렵부터 특별한 환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푸른 원이 조화를 이루는 깃발,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신비한 문자대, 강을 끼고 있는 거대한 보시의 야경. 처음엔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관한 책을 보게 되었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보아온 것이 바로 태극기였고 한글이었으며 서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영상을 거듭할수록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한반도는 지구 에너지의 중심축이다. 마치 인체의 단전처럼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솟아오를 것이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의식 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20살이 되면서 비전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소리와 냄새, 심지어 감정까지 느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만 군중의 함성을 들었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을 보았으며 한강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한국어가 들려왔는데 놀랍게도 그 의미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초 결정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수갑을 차는 장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눈물과 환호,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빛, 이 모든 것이 곧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파기가 아니라 재탄생이다. 한국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제 그가 본 첫 번째 큰 변화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혼란의 틈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며칠 안에 한국 사회를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집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수갑을 차는 장면,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차에 오르는 모습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환호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속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될 충격적 순간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법적 심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 인과응보의 현현이다.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며 집단 의식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선택해온 길, 침묵해온 것들, 외면해온 진실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광장에는 축제 분위기가, 다른 한편에는 깊은 불안이 퍼집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외치는 사람들과 나라가 흔들린다고 우려하는 사람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이 분열은 표면적인 정치 결의 차이가 아닙니다. 낡은 가치관과 새로운 의식 사이의 충돌입니다. 분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풍합의 시작이다. 산초가 곪아야 새살이 돋듯 사회에 병든 부분이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약 석 달간 지속될 이 혼란길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저온의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안개에 쌓인 듯 보입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국제사회는 우려의 눈길을 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가장 어두운 순간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은 잊고 있던 본질을 재발견합니다. 진정한 풍요란 무엇인지, 리더십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썩은 잎이 떨어져야 새순이 돋는다. 한국이 겪는 진포원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다. 혼란이 정점에 달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싹틉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연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돕는 따뜻한 손길이 늘어납니다. 분노와 좌절을 넘어 성찰과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각성의 신호입니다. 옛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듯 이 빈자리는 곧 채워질 것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치팔의 문법과는 다른 영혼의 언어를 구사하는 누군가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동방의 바람을 탄 사람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며 유명인사도 아닙니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비범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에 그가 말하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이 인물은 독특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정당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공명이 일어납니다. 마치 소리곱새가 같은 진동수에 다른 소리곱새를 울리듯 그의 진실한 파동이 사람들 내면의 진실을 깨웁니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그의 메시지는 입소문을 파고 퍼져나갔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뭔가 다릅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화려한 언변과 달리 그는 침묵의 힘을 알았고 경청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말합니다. 사랑, 연민, 정직, 용기, 누구나 아는 진리지만 그가 말하면 새롭게 들립니다. 왜일까요?
그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땅에 다리를 놓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인물은 대립하는 진영 사이에서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증오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교만한 이들에게 감손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가르친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추구하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숨기는 안내자, 영념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깨우치는 스승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왕이 되도록 붓겠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갑니다. 기업인들이 경영 철학을 바꾸고 교육자들이 가르침의 방식을 혁신하며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바꾸도록 영감을 준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이때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마주합니다. 70년 넘게 갈라진 땅, 분달의 아픔, 남과 북이 화해의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의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두려운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이 불타오르며 충돌하는 장면, 70년 분달의 원한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는 순간입니다. 곧 다가올 날대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말의 전쟁이 무력 시위로 번집니다. 군인들이 경계선에 집결하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바다에는 전함이 대치한다. 마치 거대한 화약고의 불씨가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이는 한민족이 치러야 할 마지막 영턱 시험입니다. 증오와 용서, 분열과 통합,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긴장이 정점에 달한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개입이라 부를 만한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군사봉 개선을 뒤덮으며 모든 군사장비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나는 들었다. 남과 북, 해외 동포들까지 같은 시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래. 그 염원이 하나로 모여 하늘에 닿았고 우주가 응답했다. 전쟁 직전의 위기는 오히려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됩니다. 며칠 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판문점 근처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 남북의 지도자가 조용히 만납니다. 카메라도 없고 수행원도 없는 단독 회동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우물에서 물을 떠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분단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화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불신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재개되고 이산가족이 만나며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웁니다. 개인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듯 민족도 집단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다.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팔복자와 시한민들이 화해의 전령이 되고 예술가들이 통일의 꿈을 그리며 종교인들이 평화의 기도를 올립니다. 한반도의 화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의 의식 상승을 알리는 신호다. 한국이 분달의 아픔을 극복하고 포합을 이루는 모습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희망의 모델이 됩니다. 이런 거대한 결화가 일어나는 동안 주변국들도 요동칩니다. 주변국들이 요동치는 가운데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동구의 세 나라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한국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일본과 중국도 가짜의 시련을 맞는다. 일본 열도의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며 산이 불을 뿜는다. 곧 다가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일본은 연속적인 자연재해에 직면합니다.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도쿄 근해에서 발생하고 후지산이 380년 만에 활동 징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일본이 쌓아온 물질 문명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최첨단 기술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일본인들은 감순을 배우고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재난 속에서 놀라운 연대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에 나서고 기업들이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합니다. 재난이 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게 한다. 중국의 사화는 더욱 복잡합니다. 자기 꼬리에 무는 용처럼 경제 성장의 그늘에 숨겨진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청년 실업 폭증,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기가 동시에 닥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가 이상하게 조용해진다.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서로를 경계하며 무언가를 기다린다. 폭풍자리의 고요함입니다. 그러나 억압된 에너지는 결국 분출구를 찾습니다. 중국 내륙 곳곳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조용히 확산됩니다. 보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재조명되고 기공과 명상 수련자가 급진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중국 영혼의 기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격변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폭풍의 눈처럼 주변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한국은 고요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겪은 영적 각성과 내적 통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경제 강국이 아닌 지혜의 나라, 기술 선진국이 아닌 영적 선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가 된다. 9년 후인 2034년, 한국은 전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됩니다. 전 지구적 각성의 해라 불리는 이해,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까요? 그 답은 한국이 걸어온 독특한 여정에 있습니다. 2034년 봄, 나는 보았다. 한반도가 빛의 기둥이 되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습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그들은 물질이 아닌 영혼의 답을 찾아왔다. 한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K-팝과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명상법, 호흡법, 전통 수련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템플스테이는 글로벌 영적 수련의 메카가 되고 한국의 선생들이 서구 대학에서 의식과학을 가르칩니다. 12바람의 수렴이 일어납니다. 연민의 바람은 티베트에서, 용기의 바람은 아프리카에서, 지혜의 바람은 인도에서, 사랑의 바람은 중동에서, 평화의 바람은 유럽에서, 조화의 바람은 아메리카에서, 12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반도에서 만납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극한의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기꺼이 나누기 때문이다. 한국은 봉과 서,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2034년 10월 3일 개천절,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 헌장이 발표됩니다. 전쟁 포기, 자연과의 공존, 물질과 정신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이 원칙들이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됩니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차이를 넘어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인류의 미래다. 서울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고 제주는 지구의 차크라가 되며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정된 운명이 아니다. 가능성이자 책임이다. 예언은 미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이 미래를 만듭니다. 나는 길에 보여줄 뿐이다.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한국이 세계의 빛이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느냐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증오보다 용서를, 분열보다 통합을, 물질보다 영성을 선택할 때마다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예언이 아님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10월 2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반복되는 꿈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동시에 느껴지는 희망.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최근 꾸신 의미심장한 꿈이 있다면, 갑자기 한국 역사나 전통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유 없이 가슴이 뛰는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모여 더욱 큰 그림을 완성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벽 3시에 자주 깨시는 분, 최근 조상님 꿈을 꾸신 분, 갑자기 명상이나 기도에 이끌리는 분,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비전을 보신 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가족과 친구들, 특히 최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들,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분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에 켜주세요.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10월 2일이 다가올수록 더 구체적이고 긴급한 메시지들을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펼쳐질 구체적인 변화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징조들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깨어난 영혼들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영적 모임, 종교단체, 영상 그룹, 역사 부모회 등에 계신 분들은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영상이라고, 꼭 봐야 할 메시지라고 한마디만 덧붙여 주세요. 다음 영상 예고를 드립니다. 10월 2일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11월과 12월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2026년 봄에 찾아올 두 번째 큰 변화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영적 수양법, 보호 기도문,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들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세요. 그곳에서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변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한국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 남북이 하나 된 모습, 전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상상과 기도가 모여 현실에 만듭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아비가 아난드가 한국인들에게만 저는 특별한 수련법과 10월 2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수백 마리의 깨어난 영혼들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0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그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그 진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신성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있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국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가만과 빛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백두산의 신비한 구름이 피어나고 한라산 위로 무지개가 드리워질 때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려 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60년간 봉인되었던 예언서가 말한 그 시대의 문터 앞에 서 있습니다. 입적 33일 전, 효봉 스님은 7일간의 산맥 끝에 시간을 거슬러 2070년의 한국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한민족은 인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저 평범한 손금들이 보이시나요? 효봉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문을 열고 미래를 걸어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백두산 자락에서 한라산 끝까지 이 땅 곳곳에 효봉 스님의 예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올해 10월, 목성과 금성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그날,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각자의 운명도 함께 깨어날 것입니다. 1888년 강원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수년이 있었습니다. 이 수년이 훗날 조계종 초대 종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효봉 스님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숨은 영웅이자 해방 후 불교계를 하나로 모은 거목이었자. 하지만 세상이 아는 효봉 스님은 빙산의 이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 역상의 힘이었습니다. 역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든 미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보는 것이자 수천 명의 고승 중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진 유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효봉 스님은 평생 반 2번 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39년 깊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폐결핵으로 42대간 생사를 오가던 중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시간의 감을 거슬러 올라봤습니다. 경상에 놓은 몸은 차가워졌지만 리식은 30년, 40년, 50년 후의 새삼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들, 일본의 패망, 조국의 해방, 동족상잔의 비극, 학생들의 bom기, 군인들의 쿠데타, 모든 것이 정확한 날짜와 함께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미대 많은 제자 몇 명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66년 10월 입접의 33일 앞둔 때였습니다. 78세의 노구를 이끌고 깊은 산매에 든 그는 7일 동안 한 풀의 쌀도 한 방울의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방 안에는 소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 신비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7일째 되는 나의 새벽, 효봉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너라. 내가 본 것을 기록해야 한다. 그날부터 스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부터 거꾸로 미래에서 과거로 향하는 순서로 33장의 예언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을사년이 오기 전에는 절대 열지 말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 을사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60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이 이제 막 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1939년 그 병상에서 초봉 스님이 처음 본 미래는 어땠을까요? 41일의 고열 속에서 그가 목격한 첫 번째 예언들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극소수의 제자들만 알고 있던 진실입니다. 1939년 늦가을 해인사의 작은 방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효봉 스님의 폐는 피로 물들었고 열은 41일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제자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몸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시간의 벽을 뚫고 미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온 새삼을 내려다보듯 그는 앞으로 펼쳐질 수십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939년에 살면서 1945년에, 1950년에, 1960년을 미리 보는 것에 그것도 흐릿한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전쟁의 불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체가 불타오르고 일본 제국이 무너지는 광경이었죠. 그는 날짜까지 정확히 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되는 날에.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더욱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으니 바로 동족끼리 총에 겨누는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쪽에서 탱크가 내려오고 서울이 불타는 모습, 낙동강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전선, 그리고 다시 38선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효봉 스님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영화를 보듯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과 1961년 5월 16일 군인들이 한간다리를 건너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41일 만에 기적적으로 열이 내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효봉 스님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생겼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장 신뢰하는 3명의 제자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지만 세상에 알리지 말라. 미래를 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니라. 사람들이 미래를 알면 현재를 살지 못한다. 다만 너희는 알고 있어라. 때가 되면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이 만한다니, 조선이 독립한다니, 그것도 정확한 날짜와 함께요.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님이 말한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정말로 해방이 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스님의 말을 경전처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늘 경계했습니다.
예언은 바꾸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폭풍이 올 것을 알면 배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닻을 단단히 내려야 한다. 이 첫 번째 시간 여행에서 효봉 스님이 본 것은 1960년대까지였습니다. 하지만 27년 후 그는 다시 한번 범원 미래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본 것은 첫 번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1966년 10월 가을 단풍이 해인사를 붉게 물들이던 날이었습니다. 78세의 효봉 스님은 제자들의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쌀 한 톨도 입에 대지 않은 채 가부좌를 태고 앉아 있었죠. 제자들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반 아래 소나무 향기가 진동했고 스님의 몸 주위로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 같았습니다. 넷째 날 밤,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 갑자기 무지개가 떴습니다. 밤에 무지개라니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해인사에 머물던 모든 숙녀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방 안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섯째 날, 스님의 몸이 공중에 살짝 떠올랐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 효봉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우주의 비밀을 모두 본 사람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첫마디가 떨렸습니다. 나는 2070년을 보고 왔다. 그곳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구나. 스님은 곧바로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방식이 기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부터 시작해서 첫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썼습니다. 숫자도 거꾸로였습니다. 2070년부터 시작해서 1966년으로 내려왔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거꾸로 쓰십니까? 효봉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미래에서 과거를 보고 왔기 때문이다. 시간의 것을은 자는 것을은 배로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역상의 이치다. 33일 동안 스님은 미친 듯이 글을 썼습니다. 낮에도 쓰고 밤에도 썼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썼고 때로는 웃으며 썼습니다. 어떤 부분을 쓸 때는 손이 떨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 뚜렷해서 인쇄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33장으로 이루어진 역상록입니다. 왜 하필 33장이었을까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33은 완성인 수다. 하늘의 뜻이 3이고 땅의 이치가 3이며 사람의 도리가 3이다. 이 셋이 모여 9가 되고 다시 그것이 3번 더해져 33이 된다. 이 책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역상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바로 을사년, 그러니까 올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10장이 넘게 올해 10월 이후 벌어질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을 다 쓴 효봉 스님은 마지막 봉윤을 하며 엄중히 강구했습니다. 이 책은 을사년이 되기 전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래를 엿보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다만 을사년이 되면 이 책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33일 후 효봉 스님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마지막 6월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빛의 지도자가 올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봄인이 풀린 역상록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래.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상록은 해인사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삼중 자물쇠로 잠긴 채 오직 동정 스님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죠. 역대 종정들은 취임할 때마다 이 비밀을 전수받았지만 누구도 감히 봉인에 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효봉 스님의 유언이 그만큼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수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님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스님이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안으로 들어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재로 변한 그곳에서 단 하나, 낡은 나무 상자만이 온전했습니다. 불에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상자에 여러분이 오래된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거꾸로 된 글씨로 역상록이라고 적혀 있었자 그제야 노순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봉 스님이 남긴 그 전설의 예언서라는 것에 수시가이들은 조계종 종정 스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을사년까지는 17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책이 평범한 것일이 없었습니다. 갈곡 종정 스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는 열어볼 때가 되었다. 봉인이 풀리는 순간 또 한 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글씨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고도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장이 이상하게 끊겨 있었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퍼즐 주가를 뒤섞어 놓은 것 같았자 석 달 동안 최고의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스님 하나가 우연히 책을 거꾸로 대고 있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부터 첫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읽으면 됩니다. 정말이었습니다. 33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으로 읽어 내려가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070년의 미래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 여행기였던 것입니다. 효봉 스님이 역상으로 본 그대로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었자 책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일본 대지진, 남북 정상회담, 심지어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까지도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을사년이 되었습니다. 종정 스님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젠 때가 왔다. 역상록의 내용을 세상에 알려라. 한민족이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대전환에 대한 예언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상록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을사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상록 33장 중에서 무려 11장이 바로 지금 이 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효봉 스님은 왜 그토록 많은 분량의 을사년에 할애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2070년에서 바라본 과거를 기록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2070년 서울 남산에 서 있다. 한강에는 하늘을 나는 배들이 떠다니고 거리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로 대화를 나눈다. UN 본부가 뉴욕에서 서울로 옮겨온 지 20년이 되었고 세계 영성 지도자 회의가 매년 백두산에서 열린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정확히 45년 전 을사년 가을이었다. 여러분, 45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역상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다음 달 10월에 나타날 한 사람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를 광명인도자, 빛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빛일까요? 스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되 방향을 잃은 민족에게는 빛이 필요하다. 그가 바로 그 빛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영웅처럼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에 스며들은 물처럼 조용히 스며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답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에 그의 등장 시기는 정확합니다. 올해 10월, 목성과 금성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하늘의 두 별이 손을 맞잡을 때 땅에서도 기적이 시작됩니다. 백두산 천지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영이 승천하는 모양의 구름이라고 역상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한라산 정상에는 햇빛도 없는데 무지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징조가 나타나면 3일 안에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5000년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잠들어 있던 한민족의 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역산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며 재벌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고 그의 행동에는 사심이 없기 때문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흐른다. 올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5000년 한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70년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를 이끄는 정신문명의 종주고 그 모든 것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빛의 지도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역상록은 놀랍게도 그의 신체적 특징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상록 제18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봉 스님이 2070년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쓴 이 부분은 마치 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온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의 눈을 보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슬픔과 기쁨, 고통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지만 맑기는 가을 하늘처럼 맑다. 이마에는 세 개의 주름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모두 깨달은 푸시라고 합니다. 넓은 이말은 큰 그릇을 의미하고 두툼한 깃불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의 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왼손 손바닥에 있는 표식입니다. 퇴근 문양과 북두칠성이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인지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역상록은 3번 크게 넘어지고 4번 일어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 가족과 관련된 시련이었고 두 번째는 중년에 겪은 배신과 좌절이었으며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권력의 무산함, 재물의 덧없음, 명예의 허무함을 모두 체험했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산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긴 터널을 혼자 걸어온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의 어둠을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면 한민족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서부 문물에 밀려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정신문화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입니다. 그는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시정성을 하나로 융합시킬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것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통합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준비된 원고보다 즉흥적인 대화에서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깊은 진리를 전달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 영유하게 풀어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이것이 답이구나라고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미래입니다. 이 지도자가 나타난 후 한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30년경부터 서구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경탄하고 2040년에는 주요 대학의 한글학과가 생기며 2050년에는 국제공용문자 중 하나로 채택됩니다. 철학자들은 한글로 사유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고 말하고 과학자들은 한글로 수식을 표현하면 더 간결해진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역상록은 단언합니다. 그가 나타나면 7년 안에 모든 것이 바뀐다. 분열된 민족이 하나 되고 잃어버린 땅이 돌아오며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다. 이것이 공상이 아닌 이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큰 변화가 임박했다는 것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어디선가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때가 오면 5000년 동안 이어져 온 예언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치게 됩니다. 역산록 제23장은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2050년의 중국 지도를 펼쳐보니 내가 아는 중국이 아니다. 거대한 요 한 마리가 6마리의 작은 용으로 나뉘어 있다. 효봉 스님이 본 미래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올해 여름부터입니다.
역상록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윗사년 늦여름, 베이징의 검은 모래바람이 열흘간 몰아치고 양쯔강이 갑자기 붉게 변한다. 이것의 스노다. 그 후 5년 안에 티베트가 먼저 독립을 선언하고 신장 위구르가 뒤를 따릅니다. 내몽골은 외몽골과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만주 지역은 북자적인 길을 모색합니다. 남쪽의 광둥과 푸젠 지역도 가짜의 정체성을 찾아랍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300만 조선족 동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닌 방당한 주체로서 일어섭니다. 2027년 백두산에서 일어날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역상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3번 끓어오르고 그 물이 넘쳐 흘러내린다. 이때 땅속에서 오래된 비석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고구려의 영푸가 새겨져 있다. 이 발견으로 잊혀졌던 역사가 다시 조명받습니다. 간도와 연해주, 요동평원까지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의 지도자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적 진실을 들고 나섭니다. 그는 영푸를 쥐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합니다. 왜일까요? 그때쯤이면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통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쟁도, 흡수도 아닙니다. 역상록의 표현을 빌리면 물이 물을 만나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북쪽 정권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의 지도자라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 북쪽 주민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8년 봄, 개성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아닌 전체 한민족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조,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 일본의 제일동포, 미조와 유럽의 교민들까지 모두 참석합니다. 이날 발표되는 한민족 대통합 선언은 단순한 통일을 넘어선 문명사적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역상록은 이 시기를 7년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한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 되고 서울은 세계 문화의 수도가 되며 평양은 대륙 무역의 가문이 되고 백두산은 인류의 송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공상 같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30년 전 누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리라 상상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폭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전례 없는 대격변이 시작됩니다. 올해 8월, 일본 동쪽 바다에서 무언가 깨어납니다. 역상록은 바다 밑에서 잠자던 고인이 몸을 뒤척인다고 표현했습니다. 진도 9.2의 대지진, 40m 쓰나미, 후지산의 연쇄 분화, 도쿄는 마비되고 후쿠시마의 진실이 모두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일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젊은 세대가 일어나 낡은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2030년, 일본 총리가 서울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독도를 돌려주며 약태 문화재에 모두 반환합니다. 역상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2070년, 나는 본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서울이 지구 정부의 수도가 되며 백두산이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을사년 10월 한 사람의 등장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백두산의 신비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한라산의 무지개가 나타나면 5천년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예언이 실현되기를 바라신다면 PD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수록 예언은 더 빨리 현실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